이 대표님, 슬로뉴스 이정환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이재용 회장 네. 불법 승계 재판에서 1심이지만 모두 네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혹시 이거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3.5에 많이 베팅을 했는데요. 3.5.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뭐 예상 밖에 완전 무죄가 나왔죠. 이 법원 인근 주차장에 가면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 법정 구속 되실 분들은 차 키를 맡겨놓고 가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재판받으러 왔다가 그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집에 못 가는 거죠. 차는 세워두고. 그대로 이제 뭐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 차를 못 빼면은 그렇죠. 곤란해지니까 네. 법정 구속이라는 게 그만큼 무시무시한 건데 사실 이제 이재용 회장도 3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죠. 그때 법정 구속이 됐을 때는 국정농단 재판이지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삼성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좀 차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다음날 또 바로 그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판결 요지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 재판은 정말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묻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심일 뿐이지만요. 지금까지 106차례 공판이 열렸고 그만큼 복잡한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고요. 삼성물산에는 주주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합병할 때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쟁점인데 결국 그 합병 비율이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됐느냐,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산정이 됐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오래돼서 헷갈리기 쉽지만 두 가지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기었으니까요.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을 사줬느냐, 최순실에게 말을 사줬느냐. 그게 이미 유죄가 나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죠. 이건 이제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합병이 문제가 없었느냐. 그러니까 뇌물과 불법 합병의 문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게 배임이고요. 삼성물산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다. 또 다른 혐의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사줘서 합병한 게 첫 번째 재판, 그리고 그 합병이 불법이었다는 게 두 번째 재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뇌물하고 배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죄 나온 건 배임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뇌물은 유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게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합병은 이번에 경영적 판단이었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완전 예상 바뀌기도 하고 그동안에 1심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불법적으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게다가 또 심지어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게 불법이었다고 인정이 됐다는 거죠. 불법적인 합병이었다고 인정이 됐는데 이걸 다 뒤집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만약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합병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연금의 선택도 당연히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주들에게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 한 것일 뿐 불법적인 건 없었다라는 식으로 또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게 이재용 회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주주들을 위한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이었다. 엄밀하게 보면 이재용 회장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게 회사에 좋은 것이니까 일부 어떤 다른 것이 있었더라도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랑 개인이 있고 우리는 자꾸 재벌은 구분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개인이 있고 개인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이라는 기업이 있는 거고 이 기업의 이재용 회장도 주주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주주들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다는 여기는 A란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A가 잘 돼야 그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A가 잘 되는 쪽으로 되면서 B라는 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 법원은 결국 B도 좋아진 거 아니냐. 삼성물산이죠. 합쳐서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리도 있죠. 합쳐서 결국 이재용 회장이 주주니까 결국 회사를 더 잘 되게 만들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주가가 좀 손해를 봤더라도 결국 합쳐서 그 자산가치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인 이재용 회장이 기업을 물려받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위였다면은 그게 불법인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주주한테 다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 네. 법인한테 네. 삼성물산이란 법인한테 도움이 된 거고 그러면 삼성물산 소액 주주도 다 도움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경영적 판단이다.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컴퓨터하고 서버 컴퓨터를 바닥을 뜯고 바닥에 숨겨놓은 장면이 나와요.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숨겨놨는데 그 압수수색에서 이제 뜯어가지고 바닥을 이제 노트북이랑 확보를 한 거죠. 그때만 해도 당시 한동훈 검사와 이목현 검사는 이제 이 사건 끝났다. 완벽하게.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그리고 이복현은 지금 금감위원장인데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담당하던 검사들이었던 거죠. 부장검사에. 이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싶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파가지고 컴퓨터를 묻지 않았겠냐. 이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그 당시에는 거의 게임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재판에 가서는 사실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 사실 이게 회계부정이 사실 그 당시에는 또 빼박 캔트 완전히 이건 도대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이 범죄가 드러난 것으로 봤는데 법원이 아예 이건 혐의가 없다가 아니라 분식회계가 아니다도 아니고 분식회계 혐의는 있었지만 이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분식회계가 무너지면서 다른 건들은 다 이제 경영적 판단 그리고 회사의 좋으니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합병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이 배임이냐 아니냐가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삼성물산의 또 자회사 중에 이제 알짜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바이오로직스의 또 자산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받으면 삼성물산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합병을 만든 거죠. 제일모직 유리한 방향으로. 네, 제일모직의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부풀렸느냐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바닥을 뜯고 확보한 이 컴퓨터 바닥을 뜯고 확보했는데 사실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우리 포렌식이라고 하죠. 컴퓨터 안에 정보를 빼내가려면 사실 검찰이 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기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조건에서 하나도 여기에 파일을 넣거나 빼거나 뭘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보기 위해서 완전히 무결성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우리 확보한 이 자료가 완전히 똑같다는 걸 검증하는 절차를 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아이디 값을 이제 해시 코드를 보는데 이게 조금에 달라지면 두 개가 다르다고 봐서 그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기본이긴 한데 당시 그걸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본을 안 지켰다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검찰로서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에 너무 이 증거에 의존을 해서 이제 몰고 갔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범죄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을 했던 걸로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또 본인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말을 이렇게 맞는 말이면서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은 또 맞습니다. 기소할 때는 이미 이제 그 사건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할 때는 수사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수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 실패로 무너졌다면 한동훈 지금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며칠 전 이제 판결 이후로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이 검사 한동훈의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한동훈은 정말 유능한 검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그동안 수사했던 것들을 보면 론스타도 무너졌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도 지금 뭐 다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보면 지금 사법농단 수사도 지금 다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정말 검사로서 뛰어난 검사인가라는 그런 뭐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제일검이라고 나왔죠. 그랬죠. 근데 정말 이 사건은 여전히 재판에 항소심에 또 가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의 뼈아픈 패배다. 증거 능력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한동훈 지금 위원장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나는 그 사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조금 좀 의아스러워요. 발언이
아니 그분도- 이재용 회장 심기일전 해가지고 잘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분이 그 기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한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던 검사들,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인데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복현 위원장은 한때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승으로 끌고 갔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온 상황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할 때 이복현 당시 검사가 이걸 진두지휘를 했고 이복현 검사는 또 윤석열 라인의 막내인데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한 팀을 이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재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날 했던 이야기 중에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약간 이제 영혼 없는 득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죄를 예상했던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검찰이 애초에 징역 5년을 구형했잖아요. 징역 5년이라는 게 사실 그때도 약간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검찰이 세게 부르고 법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필요하면 낮추는 그런 게 있는데 5년이면 실제로 형량이 5년이라도 그러면 판사가 이걸 보통은 장량 감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의 재량으로 이거 너무 좀 뭐 여러 가지 공적 뭐 책임이라든가 봐서 사회적 지위를 봐서 깎아준다라는 게 이제 실제는 5년이지만 깎을 수 있고 3년이 되면 이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5년을 불렀을 때부터 이게 굉장히 약하다. 실제로 이제 공판 들어갔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또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너무 모른다라는 그런 평가가 계속 재판 과정에 나왔다고도 하고 사실 이제 이재용 회장의 혐의가 뭐 완벽하게 무죄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시를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뭐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병을 한다라고 했으면 모든 직원이 나서서 합병이 잘 되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뭐 이런저런 리포트도 내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재판에서는 모두 다 불법이다라고 봤던 건데 그 부분 약간 이제 검찰에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여부를 밝혀내려면 철저하게 이재용 회장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말 그대로 회계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잡아냈어야 되는데 직원들 동원해서 회장의 위련 방향을 도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이죠. 검찰이 어쨌든 뭐 완패했고 그 검찰이라는 것은 뭐 사실 윤석열 사단이었다. 네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언론 얘기를 좀 넘어가 네. 보면 좋겠어요. 일단 검찰이 완패했다.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 네. 삼성 불법 승계 문제가 논란됐을 때 삼성의 우호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 이 얘기가 사실 공소장에서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검찰이 한참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엄청나게 또 파워가 세졌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검찰이 이제 피사실 공표 또는 검찰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또 심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사가 옳았냐 그렀냐를 떠나서 검찰이 그런 언론 플레이 관행이 이때부터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 이제 공소장에 이제 물론 장충기 문자도 나왔지만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온갖 신문들이 이제 투기 자본의 기업 교란을 막아야 된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의결권을 경영권을 보장하는 장치들이 다 무산됐다. 사실 이거 보면 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재벌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 논리들을 언론이 앞장서서 이걸 퍼뜨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냐 주주이익이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도 주주들이 뭐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언론 지면에 수많은 기사가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삼성이 지급하는 언론에 지불하는 광고와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써져 있나요? 네네. 광고를 주고 네.
삼성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우호적인 기사를 끌어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권력에게는 말을 사줘서 의결권을 얻어내고 언론에는 광고를 주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한 범죄였다, 이런 혐의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뭐 불법 여부하고 좀 무관한 그런 부분인데 검찰 언론 플레이나 이제 또 압박하기 위해서 이복현 당시 검사 등이 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집어넣은 거긴 한데 광고를 주고 우호적 기사를 꺼냈다는 건 사실 이제 우리 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검찰의 추론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장충기 문자 언급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장충기 삼성 그렇죠. 사장이었죠? 네네. 네. 사실 이것도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 한국 언론의 단면을 드러내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엄밀히 보면 또 피의사실 공표기도 하죠. 검찰이 장충기 핸드폰을 털었더니 이런 문자가 나왔다라고 언론에 흘려서 사실 이제 굉장히 검찰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은 정말 한국 언론 수십 년 역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그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좋은 측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집국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길과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이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신문사 사장도 있었습니다. 넓고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와인을 잘 먹겠습니다 하는 이제 언론사 논설 주관도 있었고 어떤 와인을 보냈는지 엄청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심지어 기사를 수정 삭제하라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또 메트로라는 당시 무가지가 있었죠. 거기에는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광고를 줄이거나 끊겠다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이 노골적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정황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근데 불법은 아니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법을 어긴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론하고 삼성 사이에 오래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렇습니다. 상징이다. 사실 정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언론이 사실 이제 독자들에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기업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참 이제 뭐 김영란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언론사가 기사를 써주는 걸 대가로 광고를 받는 건 어떤 사실 그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 입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받았다는 것과 어떤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는 것을 연결시킬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많은 신문과 많은 방송들이 광고에 의존해서 매체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믿음은 광고와 지면이 분리돼 있다. 비즈니스와 수익이 분리돼 있다. 비즈니스와 저널리즘 분리돼 있다라는 게 어떤 믿음이고 기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사회적 의혹이고 실제 여러 정황상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충기 문자라든가 어떤 삼성의 우호적인 전폭적 우호적인 기사들,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민요금에 찬성을 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 의견성 기사들이 버젓이 지문심에 드러나고 전체 맥락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의 답답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계속해서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 삼성의 유리한 기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뒤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개인이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법인들이 있는 거고 두 가지는 분리된 거고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거니 법인이 지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러니까 삼성이 유리한가라는 걸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제 많은 독자들이 혼란하게 되고 언론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삼성이 유리한 게 국가 경제 전체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논리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벌 총수의 이익과 이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경우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이익은 게 다르다. 그리고 B 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공정한 시장의 게임의 규칙과 맞지 않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한국 언론의 기업 감시, 권력 감시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수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다르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풍성한 정보,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과정과 이 디테일을 설명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선언적인 기사들, 주장들, 삼성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투기자본이 공격해서 삼성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CEO는 뭐 전혀 상관없는 경영자로 바뀐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창업했지만 지분은 별로 없었고 지금 경영하고 있는 팀 쿡은 그냥 일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렇죠. 이제 물려받았는데 잘 되잖아요, 애플은. 근데 왜 삼성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왜 그렇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이렇게 일체화시키지? 하는 국민연금이 찬스표를 던지지 않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날아가거나 재산을 뭐 빼앗기는 건 아니죠.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또 어떤 경우에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이재용 회장이 물러나고 다른 이 전문 경영이 왔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거나 뭐 경영 더 잘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자산도 가치가 더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주니까 경영도 내야 되겠다. 내가 대표를 맡고 내가 CEO를 맡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한국 언론이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가 주주이니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니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도 세습이라는 절대 주주도 아닌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기업이니까 내가 여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물론 사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광고비 얘기하니까 저 좀 궁금해지는데 이건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단편적으로 뭐 어떤 신문사는 연간 100억, 어떤 신문사는 연간 200억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을 배정해 놓고 매년 광고를 주고 있고 논조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하거나 증액하면서 실제로 논조를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액수가 되나요? 제가 집계를 해봤더니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 닐스코리아 집계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삼성에서만 2,080억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만. 삼성생명, 삼성카드 뭐 수백억 단위 이제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언론과 광고 이슈를 많이 취재하다 보면 이 지금 드러나 있는 광고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된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된 광고이고 실제로는 후원이나 협찬 비중도 꽤 높아서 후원 협찬은 또 어떤 식으로 언론사에서 무슨 포럼이나 이제 뭐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사 후원에 대한 이제 기사를 써주는 걸 대가로 실제 제가 미디어오늘 시절에 이제 미디어오늘 대표하실 때 한 그 언론사에 이제 나중에 합창금 내역 장부를 우연히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쓴 적이 있는데 뭐 꽤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물가로 꽤 큰 돈이죠. 삼성에서 연말에 세 차례에 걸쳐서 10억 원씩 그냥 그 입금을 해주는 그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네. 그런데 광고는 집행되지 않았죠. 실제로 지금 광고라는 게 사실 이제 광고가 지면에 실리지 않으면서 현금만 꽂히는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에 한 언론사의 노조 소식지에 삼성은 얼굴 없는 기부천사인가 광고비 입금되는데 왜 광고는 실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실리면 여러 신문에서 서로 광고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광고 효과는 없고 광고를 실지 않으면서 이 친소관계, 그다음에 기업의 언론 보도의 우호적인 관계에 맞춰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에서 끊는 그런 아주 일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라는 게 어차피 갤럭시 S24를 광고를 지면에다 싣기 위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사가 그 광고를 받았다고 해서 갤럭시 S24 잘 되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또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특정 제품 홍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그런 정황도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더 원하는 건 이제 어떤 법이 통과되도록 하거나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도록 하거나 아니면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거나 하는데 정책적인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이게 부끄러운 한국 언론의 단면이지만 대학 교수를 동원해서 어떤 종류의 칼럼을 써주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칼럼을 거의 다 쓴 상태에서 대학 교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칼럼을 내고 그 칼럼에 수백만 원의 이제 그 원고를 지급하기도 하고 그 칼럼을 실어준 대가로 또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쏟아진 그 합병을 찬성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삼성에게 이게 삼성을 살리는 길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총수의 지배력을 살리는 그런 보도였던 그 결과였죠. 저도 그런 연락 몇 번 받아봤어요. 그 광고주 기업이나 이 어떤 기관인데 칼럼을 이런 논조로 어떤 신문 지정해서 쓰기로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쓰시겠어요? 원고료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연락 오는 거예요. 원고료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사실 이제
영혼을 팔 수 있겠죠. 네, 영혼 값은 좀 쌉니다. 500만 원. 약간 저는 안 썼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네. 그 분산복합제라는 얘기 우리 미국 그 네네. 시스템 비판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거 약간 언산복합제. 원산복합제란 말도 많이 하고요. 시간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에 이건희 당시 회장이 이제 그때도 삼성 특검 수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10년마다 이렇게 이제 회장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당시 삼성이 그때는 광고를 1년 반 동안 전면 중단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 신문사 꽤 유력 신문사인데 종이값이 없어서 신문을 못 찍을 정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광고 끊으면 네, 삼성 광고 의존도가 꽤 높고 그만큼 이제 사실 언론사 입장에 광고는 그냥 그대로 현금이니까요. 그만큼 한국 언론이 기업 의존도가 높다. 특히 삼성 의존도가 높고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삼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결국 삼성에 완전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발벗고 뛰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검찰, 언론과 한국 사회의 모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타협을 했다라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 언론이 주요 조력자였다라는 걸 뼈아프게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론은 이번 삼성 재판 사태 주요 조력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